지난 1년 동안 아주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꼭 10회째를 맞습니다. 기후위기 생존TV. 처음에 먹을거리 문제부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문제까지 쭉 이어서 그린 뉴딜과 오늘은 드디어 수원시가 기후위기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름 시민 참여형으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발전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결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표 작성 작업이었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제로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수원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작성 그리고 지표 작성 작업에 함께 오셨고 그 실무를 담당하셨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모셨거든요. 우리 한승근 박사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 개인 소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순금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지방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들의 네트워크 기구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유엔과 그다음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달성을 위해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이라든가 이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책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인신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 안 해요? 요즘에 환경운동가들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랑 만나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심해지면서 그런 일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활동가들끼리 많이 나누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요즘 학교 성명공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바쁘게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쁘게 지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살만합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긴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그런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수원 지속협도 우리 팀장님이신데 지속협도 참 이전과 다르게 운영을 해야 돼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김국 팀장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국입니다. 저는 수원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서 1번 목표와 3번 목표 에너지 기후, 물환경, 그다음에 8번 목표인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시민사회의 여러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하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은 아마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에 관련된 이행 평가 이런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시민 참여 행사를 이렇게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의견 수렴도 하고 지표를 수정하는 이런 적극적인 작업들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죠. 예.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뭔가 비대면 방식으로 좀 작게라도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대유행도 기후위기 문제와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들 아주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그냥 대유행 상황에서 움츠러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특히나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대면 활동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왔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도 많이 쓰긴 하죠. 아마 요즘은 기업인 행정가 시민단체 원래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던 이쪽 전문 개념을 개발했던 전문 그룹들이 먼저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되뇌 보시죠. 저도 생각은 많이 하는데 차원이 너무 이제 다양해져서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뭔지 또 도시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다양할 텐데 대체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게 뭔지 그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물론 입장마다 다를 건데 우리 한승근 박사님이 전국 협의회에 계시니까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전국 협의회 차원에서 동의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어떤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개인적 의견도 괜찮습니다. 예. 섞어서 말씀. 네, 사람들이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지금 진짜 많이 쓰죠. 아까 다방면에서 많이 쓰고 그런데 딱 막상 지속 가능 발전을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쓰면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정상회의 이후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정말 쓰는 게 이제 그냥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돼 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에 이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발전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지속 가능성보다는 지속 불가능성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아까 미래 세대, 현 세대 얘기할 때는 미래 세대 쓸 거 남겨두고 지금 개발하자. 저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이런 코로나 얘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해보니까 경쟁력 우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오징어나 명태가 안 잡히는 걸 얘기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우리가 경쟁력 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구랑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뭐 100년 뒤에든 1000년 뒤에든 지구는 아직까지 뭐 행성 폭발을 그런 걸 일으킬 것 같지 않지만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인간은 아마 이제 비교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미래 세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일자리 그런 거 떠나서 올해 가장 많이 유행됐던 말이 영끌과 비투.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들이 봤을 때 불안이거든요. 이 불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요즘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가 이 청년들을 키울 때 사실 하나 둘밖에 안 나가지고 학원 다 보내면서 진짜 최고 스펙으로 키웠어요. 키울 때 부모님은 그렇게 최고 스펙으로 크지 않았지만 80년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학 졸업하고 돈을 계속 잘 벌고 승승장구해왔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많은 개발, 그 많은 경쟁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 남겨준 건 최고의 고스펙으로 자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더 이상 집을 마련할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할 것을 없다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거라고 이번 청년들이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경쟁력에서 성인 기성 세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차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쟁력 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접목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속가능 발전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한승공 박사님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잘 수정 보완해서 가면 괜찮은 건가?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지속 가능을 하려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기본부터 구조 시스템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 기반부터. 그렇다면은 아까 경쟁의 도태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봐야지. 한 측면은 맞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것들이 다 선인지 그것도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쨌든 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다발이 얽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요. 시민단체들은 솔직히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써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말에 무게를 많이 실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쓸 때 발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냥 하나 진일보된 우리 어떤 삶의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누려온 것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저는 포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지금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데 저 써먹을게요. 경쟁력 우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했던 수많은 소비와 어떤 개발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타개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면 우리가 발전에 굳이 방점을 찍지 않고 소비를 줄이고 개발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형태를 좀 삶의 영역을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한 거 맞나요? 네, 그렇게 고민하신 거죠. 네. 발전이라는 것도 저도 지금도 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어디 가서 그런 주제로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면에 글도 썼지만 그래 놓고도 계속 고민되는 게 발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매출량이 극대화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뭐 주가가 올라서 주가 총액이 올라서 뭐 이런 기업의 전체 사회적 영향력, 시장에서 영향력, 그리고 시장 점유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목표고 그게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또 그 기업이 에너지와 자원들을 어떻게 취하고 얻어서 그걸 또 가공하고 노동력을 들여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고 그 상품의 영향력이 어떻게 사회에 미치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발전에 대한 개념들은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은 크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다 생각이 다른 거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12번째 목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번역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제가 나온 건 지속 가능한 소비를 통해서 그런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유도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컨섬션이 먼저 나와요. 필요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비들을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런 유도를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개발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를 쓰거나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는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복잡합니다. 늘 남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고치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뭐 사전적 정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계속 이 개념을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환으로 솔직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분형 발전 목표도 시민 참여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였던 거고 그걸 포함해서 우리 김국 팀장님 만들어간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수원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2015년에 유엔에서 SDG를 이제 전 세계가 합의하고 발표하면서 이행을 이제 권고를 하였죠. 그래서 수원에서는 2015년대 발표 이후에 준비 과정을 좀 거치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수원 지속협은 10대 행동 의제, 예전에 92년도에 의제 21 아젠다를 지방정부에서 세워서 만들어서 이행하라 했을 때 의제로 만들어져 있다가 2016년도에는 10대 행동 의제였던 것을 SDG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목표별 10대 목표별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 우리가 진행했던 결과와 앞으로 SDG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지향하면서 공부, 학습의 시간을 좀 가졌죠. 그러면서 2017년에 저희가 UN SDG 17개 목표를 우리 수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기초한 작업
기초안을 구성하고 기초안을 내서 그 기초안 갖고 각 목표별, 그러니까 분야별로 10여 차례의 이제 그 워크숍 및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 11월에 행정하고 또 이 시민사회, 또 경제 기업 쪽에서 공동으로 같이 이행을 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죠. 2011년도에. 작업을 같이 해봤더니 어때요? 참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참여하신 분들 중에 평소에 밀접하게 좀 얘기도 많이 나눴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 기회에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초창기에는 왜 의제에서 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되돌려서 만나면은 이제 의제에서 MDG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SDG가 변환돼 왔던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협 의제라는 곳이 이 이행 모니터링을 진행을 통해서 그 의견서랑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뭐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협도 아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될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협의한 그 공동의 의제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공동적으로 합의한 실천 행동을 주로 많이 일을 했어요. 각 단체별로 이런 행동 합시다, 이런 저런 행동, 실천 행동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논의해서 실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축이 있는 그런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의견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거버넌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린 하긴 해야 되지만 잊혀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같이 가야 돼서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와 세부 목표가 이행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논의를 했던 거였죠. 그 부분에서 이해 설득 과정이 상당히 진통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도 쭉 과정에 참여했고 내막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SDG 뭐 이런 것,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 대충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일단 고민을 해주세요. 김국 팀장이 가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확 당기는 분야, 아니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이인식 국장님도 하나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수원 이렇게 지금 어찌됐든 시민 참여형으로 가장 먼저 그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토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작성해 가고, 이행하고, 다시 평가해서 보완해서 다시 작성하고, 뭐 이런 순환 과정을 어쨌든 가겠다고, 행정 나름대로 또 시민사회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수원이나 몇 군데 지자체만 한다고 우리나라 또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좀 어떤가요? 국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건지, 없다라면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온 인류의 공동의 목표, 약속이긴 한데 이게 의무사항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발적 보고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엔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만 그냥 보면은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될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선진국이 꼭 그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된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그 자발적 보고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 플랫폼에다 이제 올리고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 그 보고서를 내기 전에 4년마다 해서 고위급 정책이
그 회담을 해서 그 특정 한 4개 정도 목표들을 정해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체계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발적 보고서를 국제사회에다 냈고 이제 또 자발적 보고서를 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진행사항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8년에서야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18년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2019년, 20년 그렇게 이행 지금 하는 과정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지만 그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만 가지고 논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목표 수립이라든가 지표라든가. 그래서 뭐 이따 이제 나중에도 간극도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방향성을 잡고 이행을 하고 목표가 크게 이제 그 완전히 변혁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좀 방향성 잡으면 이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목표하고 지표 그거 논의 중인 거예요. 지금 4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노력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좀 매우 안타깝고 다만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런 각 입장에 대한 보고서는 내고 있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에서 그래도 이행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굉장히 10년 이상 노력해온 부평구 같은 경우도 행정적으로 행정의 이행 그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이 일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좀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그걸 작동시킨 데는 이제 당진이 원래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그거를 이제 이행해가는 측정 지표가 사실 행정의 성과 관리랑 1대1 매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 내의 성과 그 평가까지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당진시가 아마 그런 평가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이행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원시 정도 하고 있고 이전에 아예 목표 수립 전에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 운동을 했던 전주나 그다음에 아산, 천안 이런 데는 지표로 그냥 그 평가 보고서들을 좀 내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가 지금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모범 사례고 선진 사례로 좀 벤치마킹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과정, 또 이행 평가, 또 행정 나름대로 조례도 만들고 행정 주도의 위원회 그리고 시민 참여의 어떤 자발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다갈로 잘 얽혀서 좋은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또 막연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들어도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정해야 되지? 첫 질문을 그걸 던졌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던져야 되고 구체적인 예로서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우리 김국 팀장님이 제일 먼저 과정을 쭉 같이 실무자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런 거고 이거에 왜 수원시 같으면 왜 이게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 설명을 좀 처음 듣는 분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잘못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고 저를 설득한다 생각하시고.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용어를 뭐 구글이든 어디서든 뭐 유엔에서든 뭐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이제 사이트들이 연결되고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좀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우화 형태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그 샘물이 하나 있어요.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에는 특정 영양소가 있어서 그 마을에 그냥 피부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그런 피부병도 안 걸리고 잘 살던 마을에 어느 순간 이제 소문이 나서
어느 분이 나타나서 마을 이장님에게 이 물을 좀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마을 이장님이 어떤 마을 같으면 혼자 독단적으로 그럽시다 하고 뭐 리베이트 받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을은 마을 회의를 엽니다. 주민들과 마을 회의를 열어서 이 샘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다른 지역과 나눌 수 있게끔 팔아야 되는 건지,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먹어야 되는 건지 논의를 합니다. 여러 차례의 논의 곁에 그럼 일정하게 좀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마을을 위해서 쓰자라고 논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의 수익금의 일부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를 합의를 보고, 또 그 업자는 이렇게 이제 팔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요거를 이제 관광 상품화해서 와서 더 먹을 수 있게끔 하고 팔 수 있게끔 하자라는 협의를 또 제안합니다. 또 마을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샘물 주변을 보면은 동식물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여러 수기 논의 끝에 더 개발을 안 하기로, 판매를 안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갖는 게 그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화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수원에서 개인적으로나 관심 있는 목표가 있나요? 저는 이 10개의 목표 중에서 어떤 걸 하나 집으라면은 네. 저는 못 집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제가 다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예시로. 네. 그러니까 예시는 저희 이인식 국장님이 1번 목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우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1인당 물 사용량 이런 거. 쉬운 얘기 하라니까 왜 우화를 소수를. 그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이주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수원의 이주민 인구가 지금 전국의 인구 추이를 따지면 전국 3위 정도 된다. 인구 수가 이제 등록되어서, 그런 가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수원에 엄청나게 이동 인구가 있을 거예요. 이주민 관련해서요. 우리는 그냥 보통적으로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문화적인 거는 이제 그 여러의 문화가 있다, 공존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조그만 어느 지역에서든 이주해 왔기 때문에 단기 이주든 장기 이주든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좀 제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주민들이 여러 생활이 경제적으로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취업도 힘들고요. 지금 코로나여서 가뜩이나 그 이주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그런 공간이 식당이었는데, 식당들이 종업원들을 이제 다 영업이 안 되니까 종업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그나마 가족 한두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이주하신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원하는 상황들의 우리의 목표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좀 저는 있고요. 그리고 수원 SDG에서, 그리고 평가에서도 시는 나름대로의 그 최저 생활을 이제 긴급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시 나름대로는 이 예산은 전국에 최초예요. 유일하고 이 1,0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국에 3위의 인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몇몇 명이 있으실 텐데 그 1,000만 원이 얼마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행정예산 그 나름대로도 없는 예산에서 지금 수원시 예산 요새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 와중에서도 1,000만 원을 지켜내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되게 좋고,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긴급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충돼서 평가 지표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얹어보면은 수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통계로 잡힌 주거 보통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게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주 여성 이제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분들만 수원도 거의 한 5천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그럼 그분들의 문제가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중요하게 연결되지? 뭐 그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필수 노동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받았던, 예를 들면은 운전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배달이라든가, 그리고 식품 관련 생산, 유통, 판매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현지 생산 노동에서 이주민 노동이 빠지게 되면 지금 순간 우리나라 농업 생산은 거의 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주 노동자분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지탱하는 노동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겠죠. 하나의 가치 구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목표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목표로 다뤄지지 않는 것.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걸 빼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필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난데, 실제로 많이 기여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시각이나 자세 이런 것들은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원시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이행을 지켜봐야 된다, 시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참여를 해야겠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다룬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원시 안에서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참여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오고 이주민이 늘어나고 어떤 노동의 기회, 경제의 기회를 찾아서 많이 이주하는 게 생길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난민 문제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먼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그런 쪽의 나라만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 국장님은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주제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아니 근데요, 질문이 네.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질문하고 너무 틀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목표에 굉장히 잘 부합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 2, 3번 목표가 환경 관련된 거잖아요. 1번이 이제 에너지고 2번이 물 관리인가요? 아니,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3번이 물 관리. 예, 네. 물 분야. 근데 제가 1번 목표를 하면서 봤던 지표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세운 거라서 그런지 2030년까지 20%를 25%를 총량 25%. 네, 총량. 절대치. 원래 총량 40%였어요. 그게 이제 올해 초에도 그렇게 수원시는 발표를 했거든요. 뭐 반영은 돼야겠지만, 근데 전 이게 되게 이 세 가지 1, 2, 3번 목표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원시가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맞나요? 하여튼 그거를 아주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원도 줄이고 흡수원도 늘려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이 돼가지고 순배출량이 없도록 만드는 건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1번 목표에서는
뭐랄까,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만 있고, 그걸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비전은 제일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흡수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2, 3번 목표가 그 역할들을 수행해 주면서 1번 목표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하는 이 지표가 개선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2, 3번 목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본 1번 목표에서는 그 정도로 봤는데, 방금 김국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12번 목표까지 있나요? 거기에는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저희 10개의 목표. 10개 이렇게 손 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셨나요? 네, 그건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환경 분야가 정말 지속 가능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윤은상 이사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듯이 기후위기가 정말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미 현실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같은 아주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그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가 잘 포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표들에서도 충분하게 다루고 토론이 좀 돼야 되고 지표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목표 지금 달성 정도를 보면 뭐 터무니없다, 조금은 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미흡 악화네요. 네. 네. 평가서 보니까 온실가스 총 배출량 미흡 악화,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 미흡 악화, 이렇게 되는 총평에는 좀 잘한 걸로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구도 늘고 도시화율도, 수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도시화율이 좀 인근 화성이랑 해서 빠르게 확대되는데, 그런 만큼 또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고 건물도 많이 짓고, 그 건물을 많이 유지하려면 어차피 에너지하고 자원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지표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 악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이랑 상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시가 거버넌스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125만 그루 나무 심기도 했었고, 이제 1000만 그루 심기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바꿔서 심는 거는 제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물을 흡수해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부지를 많이 늘려야 돼서, 녹지를 늘리는 것이 흡수원을 늘리고 탄소 중립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표에는 그런 거는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좀 아쉽다고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이 지표가 우리가 생존TV 주제 다루면서 처음에 먹을거리하고 물도 좀 했었나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왜냐면은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수원 지금도 오량농지나 그린벨트 생산 녹지죠. 논이라든가 전답들이 대거 신도시, 주택 상업지구 개발 지역으로 많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개발해서 녹지를 좀 만든다고 해서 녹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지, 지표도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지표별로 보완할 수 있는 거야 되죠.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산삼 녹지하고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사라지는데, 이걸 개발해서 뭔가 생활 녹지를 만든다고 해서 녹지 면적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는 참 넌센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될 필요도 있고, 애초에 시민 참여형 지역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 작성 작업도 계속 이행 평가를 하면서 이게 현실에 맞는 목표와 또 평가 가능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인지 계속 보완해 나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지역협에서 그 목표가 중요했던 거고, 아마 3개년에 한 번씩 쭉 순환을 하면서 집중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하고 그러면은 지방의회라든가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또 행정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중간 조직들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설정과 이행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나 시각차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합의가 돼야지 뭐가 한 발짝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주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대로, 우리 지속협은 지속협대로, 한승 박사님은 또 전국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있을 건데,
우리 김국 팀장님이 가장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뭔가 같이 잘했어야 됐잖아요? 네. 아까 지금 윤우상 이사님 질문과 답보다는 먼저 이인식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이번 3번 목표에서는 흡수원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목표가 이번 목표는 자연지율 지역 비율 확대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목표에서는 빗물 투수층 면적 확대라는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가 참 애매해요. 정량적으로 평가를. 그렇죠. 정량적으로 평가. 아까 이윤상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지표가 목표는 세웠지만 이 목표를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는 참 세우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평가 지표들이 과정 속에서 바뀌어야겠다. 이 지표가 바뀌어야겠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은상 이사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이행 관련돼서는 저희가 수원이 전국적으로 했을 때 2회차, 이제 2년차죠.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가 지표가 주어진 값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은 지표를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정량적인 평가 지표는 100%는 아니지만 7, 80%가 행정에서 값을 주어야지만 평가할 수 있는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사업적인 평가로, 정성적인 평가로 행정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성적인 평가가 가면 갈수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부족하지만 정량적인 평가로 다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가를 하시는데, 이 정성적인 거는 평가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한두 페이지란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본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의 한두 장에 어느 단체에서든 기업에서든 행정에서든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위원님 보고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평가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게 개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21년도에는 그런 이행체계 관련해서 서로 맡은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값이 주어진 부분 안에서 지속협은 또 평가의 기준들이 이러한 결과, 저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기준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내어야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 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국 팀장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고요.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한 실제 간극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에너지, 기후위기 관련해서 에너지 부문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 얘기했고, 아까 또 탄소 중립 지자체 연대 지금 수원시장이 맡으셨고, 그거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건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에너지의 지역 분산형이거든요. 이게 지역 에너지 분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내에서 그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역 내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면은 정말 이건 인프라잖아요. 아까 흡수원에서도 그것도 인프라야 지금 하나라고 보는데 예전에 도로, 주택 이런 데다 썼던 그런 인프라 예산 그걸 정말 이제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 에너지 전환이나 쓰겠다.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인프라로 완전히
합의를 하고 예산을 좀 잡아줘야지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시민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나 그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행정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려면 확실히 그 시의회, 행정, 시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하고 정말 인프라 예산으로 잡고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20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중앙부처까지 같이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알리바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각자 알아서 하자 그거였나? 아니면 정말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고 물론 각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막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참여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선언인데 그 이후는 뭐 파장 정도가 아니라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자체 그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탈석탄 금고 그런 것도 정해 있고 그래서 사실 매뉴얼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거는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예산 반영 시스템까지 안 간다는 게 근데 이행 평가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선언들이 실제로 시민들 삶과 직결되는 어떤 정책 변화로 만들어지려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부도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이나 정책 지원도 있겠지만은 각 지방정부 또 광역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기후위기에 맞게 쓸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눈에 드러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출발점이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이견이 많죠. 공무원들은 또 중요한 문제 하나 생겼으니까 이 파트 예산 좀 배정해주면 되나? 근데 시민사회는 아니고 예산 전반이 기후위기를 인식할 수 있는 예산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부분 예산이라고 해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배정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뭔가 좀 시각차라든가 이 문제, 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절박하게 느끼냐. 그리고 그런 문제 같은데 시민사회가 바라보면 좀 많이 절망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그 얼마 전에 조천호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그런다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는 거를 그렇게 비판을 하신 거겠죠.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좀 아팠어요. 시민사회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기후위기 별동대라는 거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너무 고치면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도적으로 만드신 분이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계속 별동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셔가지고 공개적으로 다들 뭐 별동대, 뭐 특공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기도에도 소문 다 났거든요. 아니 그건 가칭이었잖아요. 정해지기 전까지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별동대를 만든 그 배경이 그거였죠. 지금 행정도 그렇고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 비상 상황에 맞는 기동성 있고 진짜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별동대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이랑 이제 결성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행정과 예산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가속화하는 예산이 배정되는지를 감시를 해보자라 그래서 한 4번 정도 만나서 2번은 이제 강의를 들었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사실 제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아직 예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수원시가 그린 뉴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은 2021년에 글쎄요 화물차라든가 버스 같은데 이제 그 배출 저감 장치 달아주고 뭐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리고 이제 공공 주차장 만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차량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차량
차량 구매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의 자동차 판매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차를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산인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저는 그거는 기후위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린 뉴딜 예산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감시하고 실제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좀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나 선의가 아닌 걸 떠나서 행정의 입장과 뭐 정치인들의 입장과 시민들 단체의 입장 또 보통의 시민들의 입장이 이게 딱 합의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위기의 정도라든가 대응의 정도를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나 풍요를 당장 아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뭔가 줄여가면서까지 이 위기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면 기꺼이 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근데 나만 하라면 못하겠다. 나라도 하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다 반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같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돈을 투여해서 뭔가를 만들고 직접 행동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자면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의외로 교육과 홍보,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쓰는 게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 뭐 이행 계획 수립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은데 시민들과 뭔가 공론 과정을 잘 안 만들어요. 행정이나 정치에서. 그러니까 계속 계획은 커지죠. 이해도는 커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또 자율적인 시민 그룹이잖아요. 방금 인식국장이 말씀하신 이런 아이디어적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시민들이 가장 공감대 컸던 어떤 시민운동의 좋은 성과를 이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는 데 다시 한번 대입해보고 좀 실험해본다든가 이런 시도가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협이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라 하지만은 지역마다 위상이 약간씩 좀 달랐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큰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뭐 YMCA, YWCA 전국 조직으로 큰 조직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속협 자체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해서 만들어진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뭐 환경 문제만 꼭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 어느 시점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냥 중간 조직이니까 중간만큼 하려 한다 이게 아니고 중간은 어중간에 중간일 수도 있지만 핵심으로서 중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어떤 지속협의 역할 확대 그게 우리가 그냥 사업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환경연합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또 시민들과 함께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할 흐름을 끌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속협에서 뭔가 전국대회도 치르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약간의 내부 결속, 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실제로. 네,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제 작년 지속가능 발전 대회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제 공감을 확대를 하고 올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그 주제를 가장 큰 주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전국대회를. 근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딱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행사 자체를 그냥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되다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자체는 이제 많이 못 다루고 그냥 주제로 갑자기 열면서 뭐 그중에 기후 관련해서는 생태교통, 그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생태교통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서 이런 위기를 코로나19 같은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마을 공동체 그런 것들 이제 중심으로 좀 열렸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 또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기후위기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 그 17개 목표 또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속가능 발전으로 봐도 지금 일단은 협의회들이 그런 기후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행동위원회에서 각 그 시군들의 그죠?
기후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6개 기후행동 비상선언 한 6개 지역에 대해서 활동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내는 작업들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진짜 전국적인 단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계속 이런 기후위기 부분을 좀 가져가고,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들이 좀 심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를 지금 수립을 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든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단순히 그냥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생활 방식 때문에 세계화되고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하는 데서 생물이 서식지가 이제 파괴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모든 관점에서,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서 행정에서 이제 뭐 활동을 하든 우리 협의회들이 활동을 하든 관점 자체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관점, 또 17개 목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시민적으로 좀 많이 예. 기후기 문제는 좀 뭉쳐서 예. 뭐 뭉친다니까 뭐 그냥 하나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 모여서 지금 같이 연대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예를 들면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하니 그게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중간한 목표와 이행 방법을 그렇게 달성 가능하겠냐 회의적으로 보는 분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만은 예. 어느 지점에선가는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임이 또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얘기 이제 하는데 최단 거리를 못 가더라도 네, 이렇게 네. 방향을 잡으면 조금 네. 돌아가더라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면서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위기의식이 부족한 데는 최소한의 그런 공감대, 위기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속가능 발전 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소원에서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고 예를 들면 위원들이 관심 가지신 발전 목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목표도 많고 이행 지표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한 번 얘기한다고 잘 알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쭉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우리 시와 인접한 도시들 그리고 경기도 광역에서 그런 정책이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정책 실행의 결과들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사업 실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예산 감시와 접목을 해서 이게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쭉 시리즈 주제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제1번이 그래서 오늘은 쭉 전반적으로 훑었기 때문에 1, 2, 3번 목표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예산 어차피 12월 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본 예산 나오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다음번 주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동의하시나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재미는 없겠네요. 아니죠. 이제 표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관심은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정책을 수립해놓고 여기에 돈을 얼마를 투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수원 지속협은 그 기후 에너지 관련 의제들이 좀 포지션이 좀 변화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수원시는 그 기후변화 체험관이라는 곳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그러한 예산 부분이나 활동이나 영역 계열에서 지속협에서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두드림에서 이제 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속협은 어떤 포지션으로 다시 잡아서 어떤 의제를 만들어내고 시민사회랑 같이 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우리 일본 목표 위원분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해보시죠. 같이 하고 예. 있으니까 포지션이 애매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걱정할 거리는 걱정도 아닌 거여서
일을 더 크게 벌려서 아니면 더 큰 판에서 역할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래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손이 딸려서라도 니꺼 내게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시민사회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제를 감안해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이것저것 다 다양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첫 새해 주제, 새해 컨셉에 맞게 이 구체적인 거 얘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정리 발언으로 뭐 다 하신 얘기인데 방금 우리 김국 팀장님도 지속협회 지금 기후기 의제를 다루는 어떤 입장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시민사회운동, 뭐 전국지속협 정책실장 그리고 지역 지속협에서 또 오랫동안 실무 책임을 해주신 우리 입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더 확장해 갈 것이냐, 어느 차원에서만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위기, 기후위기, 비상사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또 다르게 해보면 약간 급진적인 목표로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인 뭐 사회를 뒤엎자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목표 지점에 좀 더 다가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목표 자체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고민이 있을 거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인식 국장님이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빨간 옷도 입고 나오셨는데 뭐 결의를 다지는 오늘 컨셉 아닌가요? 뭐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구나. 부었네요 좀. 어제 술 드셨나 봐요? 아니요, 어제 좀 먹었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마무리 발언이니까 네, 마무리로. 반성을 조금 하자면 제가 1번 목표만 봤지 지속 그 목표에 좀 많이 안 봤네요. 앞으로 좀 네, 열심히 쭉 한번 보시고. 아까 그 앞으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정치인을 시민사회가 많이 비판해왔는데, 우리 조천호 박사님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정치인, 지역 정치인이나 국회나 시민사회도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지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10년 안에 확 바꾸자면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걸 중심으로만 고민한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반성하려고 그런 거죠? 그것도 반성해야죠. 큰 반성해야 된다. 아, 예. 저도 반성해야겠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끔 느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장마가 오래 올 때라든가 이럴 때보다 그게 이제 끝나면은 약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지금은 근데 오히려 요즘에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누군가 불 붙여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건 알겠는데, 분위기가 그 뉴스를 틀어도 사실은 잘 안 나오고, 근데 나한테 체감은 되고, 이걸 누군가가 한번 확 불을 붙여서 한번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면 나도 거기에 동참할 것 같은데, 그 불 붙이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부끄럽게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러설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끄럽게도 미래 세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더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시민사회가 거기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혹은 기존에 잘하던 방식을 차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예전에 하던 것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차용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속협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설정하셨던 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많이 서로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선배님이세요. 저 전에 선봉자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약간 검사받는 기분으로 왔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건 아시죠? 불쏘시개 찾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빨리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뭐 농성 안 하냐 막 이러시는데 하면 해야죠. 네. 저도 말을 잘했어요. 저도 뭔가 누가 불을 붙여주면 나도 살짝 가서 담가볼까? 이러고 있는 것 같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후배한테 불을 붙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사회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할 때도 이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사실 시민활동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면 활동 중심이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 공감 능력이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대면을 했을 때는 재미가 없어도 공감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관광공사 지금 이날치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는 굉장히 다시 인기를 얻을 거라 생각을 안 했지만 이날치라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판소리가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 활동도 누군가 지금 저는 재밌는 유튜버 누가 될까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조관장님은 지금 잘하고 계신가? 그런 두드림에 죄송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는 옛날부터 고민했던 건데 네.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딱히 이제 이렇게 직접 현장은 없고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들 기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이제 도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2018년에 목표 수립을 딱 해놓고는 2019년, 20년까지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역의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 끊겼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매우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쨌든 협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쌓은 노하우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제 지역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가능 발전 대상 공모전 이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속가능 발전 이행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를 뽑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 지역에서도 지방 정부를 어쨌든 독려를 할 수 있는 아주 약한 그런 또 기재가 수원시가 있는 타는 거 거죠. 아닙니까? 네, 수원시가 올해 올해는 타서 안 줄 거예요. 올해는 대상 올해 대상 타서 늘 타길래 예. 상은 많이 타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근데 코로나 핑계이기도 한데 하여튼 기후위기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를 아까 정성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해요.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정성적으로 다루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우리 생존TV도 별동대가 좀 역할을 해서 예산 문제를 좀 우리 저기 진행자께서 진짜 노래를 하시든 뭐 이렇게 연구를 하시든 재밌게 뭔가 좀 다르게 진행했으면 내년에 뭐 좋겠네요. 특별 취재팀 형태로 생존TV를 운영해 보려고 그래요. 네. 올해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맞죠? 사실 재밌는 거 하려고 모였는 줄 알았는데 어렵길래 어려워요. 당황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주제 이렇게 다루고 내년에는 뭐 좀 더 깊이 직접적으로 뭐 취재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나오라길래 여기 막 보면은 아주 걸출한 전문가분들 막 나오고 있었는데 난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봤을 때 오늘 패널들이 걸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니 걸출한 분들이 그 나오라길래 뭐 가벼운 얘기 하나보다 이랬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수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된 뭐 행정하고도 협력 관계도 많이 중간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민사회와 어떤 그 이행 목표 설정 과정 또 이행 평가까지 실무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김 팀장님 소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해야죠. 그러겠죠? 예. 어디 갈 계획은 없죠? 예, 없어요. 계속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부르는 데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셔야죠. 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2년 동안 이행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부서별로 이 모니터링 하는 데에 예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책기획과로 가기 전에는 이제 환경 정책과에 있었을 때보다는 많은 거버넌스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체계를 더 이제 논의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속협이 또 이행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또 거버넌스 중심으로 된 이런 체계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뭐 일선에서 뭐 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속협의 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은 시민사회에서 그 전선에 있다면은 이 지속기업은 그 전사들을 위해서 영양가도 보충해줘야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이 함께 죽어라 뛰어왔자 그거는 에너지 소비가 되고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속기업은 그 일선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고민을 맞대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분들이 더 확장해 나가고 이 열의가 이제 다운되지 않게끔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선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이선이 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 그러겠수 때문에. 두 있겠죠. 분이 나란히 앉으시더니 닮아가셨나 전선, 뭐 전사 이렇게 말씀을. 다행히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다행히 수원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인식국장이 뭐 좀 방식이 좀 급진적으로 워낙 합리적 대화로 안 됐을 때 시민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액션을 할 때 지속협회에서는 옆에 가서 좀 하더라도 춥고 덥지 않게 하라고 시원한 거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천막 농성할 때 천막을 대신 쳐준다거나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청막 치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치겠어요. 아, 이러려고 불렀구나. 네, 1년 동안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쪽을 휩쓸리다 보니까 전염병 문제를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마저도 기후위기 문제와 서로, 뭔가 하위 상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의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 의제를 좀 더 급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걸 바꿔야 된다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좌나우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가 주도로 어떤 방식을 바꿀 거냐라는 거는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합의된 개념과 그리고 그 제도화 돼가고 있는 그런 개념들, 거기에 따른 지표들, 그게 계속 순환적으로 이행 평가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몇몇 행정 전담자와 그리고 직업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다 바꿔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방향타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이행 평가 지표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책 의지, 예산과 인력이 배치됐는가, 이거는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시민사회의 어떤 자율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주제들을 특별 취재 형식으로 내년에 생존TV에서는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10회 생존TV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